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69년도 노벨 물리학상 단독 수상자인 머리 겔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혼돈받았던 입자 세계에 질서를 부여한 인물이죠. 머리 겔만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쿼크를 상상한 사람이 머리 겔만의 위상입니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입자 물리학은 정말 입자 동물원이라고 불릴 정도였어요. 입자 동물원이요? 뭔가 이름부터 혼란스러운데요? 네, 맞아요. 새로운 입자는 계속 발견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뭐랄까 원소 기호 없이 화학 반응을 이해하려는 것과 비슷했다고 할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군요. 그런 상황에서 겔만이 등장한 거고요. 그의 접근 방식은 뭐가 달랐나요? 그는 그냥 데이터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패턴, 그러니까 대칭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대칭성이요? 네, 그 결과물이 바로 수많은 입자들을 아주 간결하게 분류한 팔중도 이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팔중도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강입자들이 실은 더 기본적인 입자, 바로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측했죠. 쿼크라. 아니 당시로서는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모든 걸 설명하는 어떤 근본 입자를 가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대담한 생각이었죠. 겔만이 처음 제안한 건 up, down, strange 이렇게 세 종류의 쿼크였는데 이게 당시 알려진 수십 개나 되는 입자들의 질량이나 전하 같은 그 복잡한 성질들을 놀라울도록 정확하게 설명해냈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가 종종 말했듯이 자연이 사용하는 언어를 찾아내는 것, 그게 과학이라면 쿼크는 그가 해독해낸 새로운 문법이었던 셈이죠. 이걸로 그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낸 사람, 질서의 해석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야, 자연의 문법이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욕 브롱크스의 신동, 물리를 꿈꾸다. 이런 혁신적인 생각을 한 사람은 어릴 때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겔만은 1929년 뉴욕 브롱크스에서 태어났어요.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이민자 가정이었고요. 아버지가 조기 교육을 꽤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남달랐나요? 네, 확실히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애들이 읽는 동화책 대신에 자연과학 백과사전을 봤다고 하고요. 유치원 때부터 이미 수학이나 물리 쪽 감각이 뛰어났다고 하죠. 본인 스스로도 보통 사람보다 3배는 빨리 세상을 받아들인다고 느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3배나요? 정말 비범했네요. 15살에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예일대에 들어갔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지식을 빨리 배운다는 걸 넘어서 그 지식들 사이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서 지적 호기심을 계속 채웠고요. 연결을 중시했다. 네. 특히 언어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라틴어,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여러 원주민 언어까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폭넓은 관심이 나중에 그가 복잡계 과학 같은 다른 분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는 능력이 결국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는 그의 연구 스타일과도 이어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언어보다 먼저 방정식을 말하던 소년. 이건 그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는 말보다도 숫자나 기호체계에 먼저 매력을 느꼈다고 해요. 단어보다 숫자를 먼저 배웠다고 농담처럼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재밌네요. 네, 학습 방식도 달랐어요. 그냥 교재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그걸 가지고 놀았다는 그런 의미군요. MIT 박사과정 이야기도 나오던데 빅토르 바이스코프 교수에게 물리적 직관을 강조받았다는 점도 인상 깊어요. 네, 맞습니다. 계산 능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론의 전체적인 구조, 그 아름다움을 깨뚫어보는 능력을 키운 거죠. 기존 이론의 어떤 빈틈을 딱 간파하고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하면서 뭐랄까 유희하듯이 다루는 창조적인 직관력. 이때부터 이미 그는
방정식의 언어로 사고하는 사상가로서 물리학의 새로운 문법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타고난 재능에다가 또 훈련된 직관까지 결합된 결과군요. 그럼 네 번째, 핵 입자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의 본격적인 연구 여정은 어땠나요? 1951년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IAS라고 하죠. 거기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당대 최고의 석학들과 교류할 기회도 있었고요. 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라니 시작부터 대단했네요. 그렇죠. 그의 주된 관심사는 당시 물리학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였던 강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원자핵을 묶어주는 그 힘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강한 상호작용 연구가 그때 특히 어려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된 입자들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 그랬나요? 네, 정확합니다. 입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규칙성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여기서 겔만이 기묘도라는 아주 중요한 새 개념을 도입합니다. 기묘도요? 그게 뭔가요? 어떤 특정 입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붕괴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새로운 양자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치 숨겨진 어떤 보존 법칙처럼 작용해서 입자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줬죠. 이것이 나중에 나올 팔중도 이론의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이후에 시카고 대학을 거쳐서 캘텍으로 옮겨서는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이론 물리학계를 이끄는 중심 인물이 됩니다. 단순한 연구자를 넘어서 입자 물리학의 교사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맞아요. 복잡한 개념을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물리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데 능숙했다는 점입니다. 자연의 내부 언어를 해독하려는 그의 철학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또 실험 데이터와 이론을 연결하는 그 통찰력은 입자 물리학을 훨씬 더 체계적인 학문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죠. 다섯 번째, 혼돈의 입자들 속에서 질서를 찾다. 겔만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죠. 팔중도 이론 이야기군요.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950년대 후반은 그야말로 입자 동물원 상태였어요. 100개가 넘는 입자들이 발견됐는데 이걸 하나로 묶어줄 통일된 그림이 없었죠.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네네. 겔만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입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어떤 대칭성에 주목했습니다. 대칭성이요? 그 추상적인 개념을 입자 분류에 어떻게 적용한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는 군론, 그룹 시오리라는 수학적인 도구를 사용했어요. 특히 SU3라고 불리는 특정 대칭 구조를 활용했는데요. 이 수학적인 틀을 이용해서 입자들을 마치 원소 주기율표처럼 그 성질에 따라서 8개씩 묶어서 배열하는 팔중도 이론을 제안한 겁니다. 아, 주기율표처럼요?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단순히 보기 좋게 분류만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럼 예측 능력이 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팔중도 이론은 그 표에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입자, 오메가 마이너스라는 입자의 존재와 그 질량, 전하 같은 구체적인 성질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와, 예측까지 했다고요? 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1964년에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이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가 겔만이 예측했던 바로 그 성질 그대로 발견된 겁니다. 이야,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겠네요. 그렇죠. 이론의 정당성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증명된 거죠. 과학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겔만은 단숨에 입자 물리학의 코페르니쿠스와 같은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이론적인 예측이 실험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 정말 대단하네요. 혼돈처럼 보이던 현상, 그 이면에 수학적인 질서가 딱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겔만은 그 복잡한 실험 데이터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수학적 구조를 꿰뚫어 보았고 그것이 실제 자연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의 이론 방식은 이론과 실험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면서 현대 입자물리학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순서는요. 쿼크라는 이름, 이게 참 기이한 발견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3년에 머리 겔만이 입자 안에 뭔가 더 기본적인 게 있다 이러면서 쿼크라는 이름을 딱 붙였죠. 근데 이게 제임스 조이스 소설 그 피네간의 경야 구설에서 따왔다니 좀 독특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몬스터 마크를 위한 세계의 쿼크. 여기서 따온 거죠. 네, 원래는 쿠어크로 발음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철자는 그냥 소설 그대로 썼다고 하고요. 그렇죠. 당시엔 좀 뭐랄까 엉뚱하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겔만은 본인은 이걸 꽤 즐겼다고 해요. 그랬군요.
네, 겔만은 이제 up, down, strange 이렇게 세 종류 쿼크를 제안해서 수많은 입자들의 성질을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물론 뭐 당시에는 관측된 게 아니니까 그냥 수학적인 유희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많았고요. 아, 그냥 머릿속 이론이다. 그렇죠. 하지만 겔만은 달랐어요. 이 이론의 어떤 수학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예측력, 여기서 쿼크가 실제로 존재할 거라고 강하게 믿었던 거죠. 마치 그 자연의 근본 법칙은 우아해야 한다. 뭐 이런 신념 같은 거요. 일종의 믿음이었군요. 네, 뭐 동시대에 조지 츠바이크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긴 했지만 겔만의 모델이 구조적으로 더 간결하고 영향력도 훨씬 컸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그 씨앗이 되는 거고요. 아하. 자, 그럼 7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이 쿼크 모델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아름다움, 진리, 대칭성, 이가 핵심 키워드라고요? 맞습니다. 겔만한테 쿼크는 그냥 뭐랄까 단순히 새로운 입자를 찾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리 법칙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대칭성,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질서를 푸는 열쇠, 이렇게 본 거죠. 아, 그 대칭성이요? 네. SU3라는 수학적 대칭 구조를 활용했는데 네. 이게 당시 발견되던 입자들을 뭐랄까 일종의 주기율표처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였거든요. 네네. 이 구조 덕분에 딱 세 종류 쿼크 조합만으로 양성자, 예를 들면 업, 다운, 또 중성자는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입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 조합만으로요? 네, 각 쿼크가 가진 전하량이나 스핀 같은 속성들 있잖아요. 그 조합이 입자의 성질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그래서 실험적인 증거가 좀 부족했을 때조차도 이 모델 자체의 설명력, 또 통합력 때문에 아주 유력한 이론으로 떠올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스탠퍼드 가속기 실험 같은 걸로 쿼크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면서 아, 겔만의 예측이 맞았구나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론이 실험을 앞서간 경우죠. 그가 쿼크를 우주 문법을 이루는 음절로 봤다는 비유가 참 인상 깊습니다. 네, 이론 자체의 완결성이 워낙 뛰어났던 거죠. 자, 8번째는 이 쿼크 모델이 입자 물리학의 정말 거대한 기둥이죠. 표준 모형을 세우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모형의 핵심 주춧돌이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표준 모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세 가지 기본 힘을 설명하는 틀인데요. 쿼크는 특히 강력, 그러니까 원자핵을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그 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였어요. 아, 그 강력?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입자들은 보니까 같은 종류의 쿼크 3개가 뭉쳐있단 말이죠. 이게 당시의 물리법칙, 그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것에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럼 뭔가 새로운 설명이 필요했겠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겔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쿼크에 색전하라는 새로운 속성이 있다고 제안한 거예요. 색전화요? 색깔이 있다는 건가요? 네, 뭐 비유하자면 빨강, 초록, 파랑 같은 건데요. 실제 색깔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 서로 다른 색들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무색 상태가 되어야만 입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였죠. 아하, 흥미롭네요. 네, 이 개념이 나중에 양자 생여각, QCD라는 이론으로 발전하면서 강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겔만은 이렇게 이론의 빈틈을 메우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힘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런 대통일 이론 같은 큰 그림에도 기여를 했어요.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네요. 자, 9번째입니다.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니 겔만은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되죠. 과학자로서 최고의 영예일 텐데요. 네, 196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이유는 소립자의 분류와 그 상호작용에 대한 기여였어요. 그가 제안했던 8중도 이론하고 쿼크 모델이 당시 막 쏟아져 나오던 수많은 입자들, 그때 입자동물원이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입자동물원. 그걸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심지어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입자까지 예측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죠. 특히 그가 이론으로 예측했던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가 실제로 발견된 건 정말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와, 예측했던 입자가 실제로 발견되다니? 그렇죠. 이론의 힘을 보여준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수상 당시에도 쿼크가 진짜 입자냐 아니면 그냥 수학적인 개념이냐 이 논쟁은 계속 있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쿼크 자체의 실제에 대한 확신은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이론이 가진 설명력과 예측력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과학계의 신뢰를 얻고 노벨상까지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론 물리학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겔만 자신도 뭐 자연에 숨겨진 문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 표현을 썼죠. 자, 10번째입니다. 겔만의 지적인 여정은 입자 물리학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벨상 이후에는 복잡계라는 또 다른 새로운 영역으로 관심을 넓히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84년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소를 공동으로 설립하는데요. 바로 산타페 연구소, SFI입니다. 여기는 학문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생물학자, 경제학자, 언어학자 이런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서 복잡한 시스템들의 공통적인 원리를 탐구하는 곳이에요. 와, 입자 물리학에서 복잡계라니 정말 스펙트럼이 넓네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입자를 연구하던 분이 이제는 생명현상이나 금융시장 아니면 언어의 진화 같은 아주 거시적이고 복잡한 시스템 전체의 작동 원리로 시야를 넓힌 거죠. 단순성 속의 복잡함, 이런 개념들을 탐구하면서 기후변화나 유전자 네트워크 같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겔만은 이 복잡계 연구를 그냥 단순히 물리학의 확장 이렇게 본 게 아니라요. 인간 지성 자체의 확장으로 봤어요. 과학이란 게 결국 우주의 여러 층위를 꿰뚫어서 해석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복잡계 이론이야말로 인류 지성의 다음 도약을 이끌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가장 작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계로의 여정, 참 대단한 지적 탐험이었네요. 네, 그의 여정 자체가 과학적 탐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1번째, 괴팍하지만 천재적인 동료들이 말하는 겔만. 자, 자료들을 보면 동료들은 겔만을 천재로는 다들 인정하는데 동시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성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공존했을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 특유의 비판적인 성향 있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인 허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그런 면, 이게 때로는 협업을 좀 어렵게 만들기도 했대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바로 그 예리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어떤 패턴이나 모순을 탁 잡아낼 수 있었던 거죠. 워낙 지적 기준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동료들도 결국에는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리처드 파인만과의 관계가 참 재미있는데요. 둘 다 켈텍의 거물이지만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고 하죠. 파인만이 되게 직관적이고 자유분방했다면 겔만은 아주 그냥 체계적이고 엄밀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치열하게 논쟁도 자주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이 있었다고 해요. 겔만은 이 복잡해 보이는 입자들 세계에서 뭔가 숨겨진 문법 같은 거, 그러니까 대칭성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아, 대칭성? 네, 이런 그 지적 집요함이 결국에는 쿼크 모델이라는 그 기념비적인 성과로 이뤄진 겁니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다는 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성향과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어떤 틀을 찾으려는 시도였을까요? 정확해요. 그는 언어 구조랑 자연 법칙 사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봤어요. 둘 다 해독해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은 그를 그냥 뛰어난 물리학자 이게 아니라 지식의 본질 자체를 탐구하는 탐구 기계 같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2번째, 쿼크 이후 현대 물리학을 움직인 단서. 쿼크 모델이 엄청난 성공이었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너머를 계속 탐구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쿼크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맞아요. 지적으로 늘 깨어 있었던 거죠. 쿼크보다 더 근본적인 입자? 예를 들어서 가상의 프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다른 차원의 설명 방식인 끈이론 같은 가능성에도 열려 있었어요. 자신의 이론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군요. 그렇죠. 자신의 이론이 완성된 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는 어떤 디딤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양자세격학, QCD 발전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죠. 쿼크의 맛과 색깔이라는 새로운 속성을 부여해서 입자들을 묶어두는 강한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의 기초를 다졌고요. 네, 핵심은 이론의 어떤 우아함 그리고 통합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현상을 가능한 한 단순하고 아름다운 원리로 설명하려는 그런 열망이었죠.
그가 제시했던 대칭성 개념은 이후에 뭐 중성미자 진동이라든가 힉스 입자 발견, 암흑물질 연구 같은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에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칙으로 최대한의 다양성을 설명한다? 이 접근법은 물리학 넘어서 다른 분야에도 영감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쿼크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뭐랄까 살아있는 아이디어가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그냥 딱 정해진 정적인 해답이 아니라 우주를 이해하는 아주 역동적인 도구였던 거죠. 13번째, 다학제 지성의 구현자.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겔만이 물리학 말고도 언어학, 인류학, 생물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지적인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는 과학을 그냥 실험실에 갇힌 활동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자연이라는 아주 복잡한 텍스트 속에서 의미를 해독하는 해석적인 행위다 이렇게 봤거든요. 해석적 행위요? 네. 여러 언어를 연구하면서 그 구조적인 규칙성을 파악했던 것처럼 자연현상 속에서도 뭔가 보편적인 법칙이나 패턴을 찾으려고 한 거죠. 그런 관점이 결국 여러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복잡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는 그 산타페 연구소 설립으로 이어진 거군요. 복잡계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산실이 된 거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물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이나 패턴이 입자 물리학에서 발견한 수학적 대칭성이랑 어떤 면에서는 유사하다 이런 통찰을 얻은 거죠. 모든 지식은 근본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신념을 실천한 겁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이런 접근은 오늘날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인공지능, 경제 시스템 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융합 연구에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4번째, 겔만이 남긴 질문. 과학의 언어란 무엇인가? 자료를 보면 겔만은 과학 그 자체를 언어의 발명 과정으로 보았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이 나름의 어떤 말투나 문법을 가지고 있고 과학자는 그걸 해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쿼크라는 이름을 딱 붙인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름을 붙이는 거요? 네. 적절한 단어와 개념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자연의 어떤 특정 측면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적인 행위다. 이렇게 본 셈입니다. 그럼 그가 활용했던 대칭상 원리나 군론 같은 수학적 도구들은 일종의 자연의 문법을 기술하는 언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수학을 자연의 언어를 표현하는 가장 정제된 형태로 본 거죠. 그래서 이론의 어떤 수학적인 아름다움, 즉 미학적 우아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진리는 아름답다는 그런 믿음처럼요. 진리는 아름답다. 네. 더 나아가서 과학적 발견에는 엄밀한 논리뿐만 아니라 메타포나 비유 같은 언어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지점일 수 있겠죠. 결국 과학이란 자연을 해석하는 특별 언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이걸 통해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긴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겔만 스스로가 바로 그 과학의 언어를 창조하고 확장시킨 위대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겔만은 쿼크라는 개념의 이름을 붙여서 혼란스럽던 입자 세계에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팔중도와 쿼크 모델은 소립자 물리학의 지평을 넓혔죠.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산타페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학문이 만나는 복잡계 과학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언어학부터 생태학까지 넘나들면서 지식의 경계를 허물었죠. 겔만에게 과학은 자연을 문법을 해독하는 언어였고 평생 그 신념을 실천한 진정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에 1969년도 노벨 물리학상 단독 수상자 머리 겔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0년도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들인 한스 알부벤과 누이 네엘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